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 이제 국제 외교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외교에서는요, 프랑스의 연금 개혁, 요것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국제 뉴스에서도 자주 보였던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요, 아니 뭐 인간의 평균 수명 자체가 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갔고요, 오래 받아요, 연금을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어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을 지금 이제 손보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고,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들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정치 세력이든 간에 현실적으로 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다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금 현재 출산율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피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연금 자체를 부정하거나 뭐 그렇게 할 바에는 때려쳐버리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국민연금이 지금 구조로는 좀 위험해, 위태로워, 적립금이 곧 있으면 소멸될지도 몰라,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민간연금 같은 거로 갈아타거나 혹은 막 부동산 같은 거 사서 쟁여놔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다른 해법들이 제시되는데, 글쎄 별로 그거는 바람직한 방향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제도가 지금 봤을 때 앞으로의 추세가 좀 걱정이 된다면 그거를 이제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뭐 어쩔 수 없다면 고통 분담도 조금씩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또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국민연금을 불신감을 조성해 가지고 민간연금에 든다? 글쎄 모르겠어요. 민간연금은요, 사업비를 많이 써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민연금만큼의 혜택을 줄지는 의문입니다. 아주 뭐 이제 부유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그냥 뭐 그런 연금 없이도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일부의 계층이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는요, 낼 여력이 있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에서 못 도망가게 묶어놓고 그들한테도 많은 액수의 연금을 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 전체가 이것에 대한 혜택을 고르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연금의 기본 설계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뭐 이제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연금 대수술을 강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이거 잘못 드라이브 걸면은요, 그러면은 뭐 이거 정권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정권을 내놓고도 한동안은 회복하기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돼가지고 말은 계속 나오지만은 이거를 이제 과감하게 시도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프랑스가 어떻게 했나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케이스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올해 9월부터 해마다 3개월씩 점진적으로 연장해서 2030년까지 64세가 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늘린다는 얘기는 나이가 들어도 조금 더 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일하고 연금에도 부담을 더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연금을 받는 연령을 좀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요, 엄청 늘어나 가지고 지금 뭐 이제 저랑 이 강의를 같이 마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20대 분들이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 수명은 120살에서 150살 사이쯤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은퇴를 너무 빨리 하고, 사실은 태어나서 은퇴할 시기보다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연금을 받는 기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낸 거를 좀 굴려서 좀 늘려서 주겠다까지는 연금이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무슨 뭐 진짜로 화수분처럼 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게 계속 무언가가 계속 만들어지는 마법의 램프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60대 초중반은 뭐 이제 노인이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상당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리고 스스로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 점들을 잘 우리가 감안해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프랑스도 이렇게 정년을 좀 뒤로 미루는 요런 이제 안을 냈고요. 또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도 기존의 42년에서 43년으로 1년을 더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원래 앞으로는 1년 더 내야 되는데 그거는 2035년부터예요. 이랬던 것을 안 되겠어요. 2027년부터는 1년을 더 늘려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더 내고 덜 받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개혁 드라이브에서 지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성공해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어떤 시위도 있었고, 뭐 프랑스는 시위하면 뭐 폭력적 시위합니다. 똘레랑스의 나라다, 뭐다, 뭐 이렇게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보면은요, 시위 같은 문화를 보면은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시위에서 요즘에 저도 지나가 보면서 봤더니 너무 이제 맞불 시위 같은 것들을 자꾸 해요. 딴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을 때 그 앞에 가서 스피커 더 크게 틀어놓고 방해하고. 근데 그건 되게 비민주적이에요. 그런 거를 좀 문제 제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위를 인정하면서 자신도 시위를 해야죠. 왜 남이 주장하는 거 앞에 가가지고 그거 방해를 합니까? 아주 이거는 몹쓸 문화가 생겼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 제가 봤어요.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더 귀에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남이 시위하는 걸 방해한다 그래서 창내들이 득볼 게 뭡니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죠. 일부러. 그리고요, 이렇게 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을 때, 집회하고 있을 때 그 주변을 일부러 다른 메시지 같은 걸 달고 어슬렁거리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이 유럽이나 이런 데들의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훨씬 더 사실은 더 진일보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는 시위했다면 불 지르고요, 뭐 집어 던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폭발물 같은 것도 던졌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런 어떤 격한 시위를 뚫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야당의 반대도 있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도 있었지만은 요것도 이제 뚫고 밀고 나갔는데, 요것을 일컬어서 이제 피로스의 승리다, 이렇게 지칭한대요. 자, 보니까 이겨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승리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인 계산법으로만 놓고 보면 이겨도 결코 득이 되지 않는 승리가 될 수도 있죠.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주창하는 것을 어떻게든 관철시켜 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겼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지지층들이 다 이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이터 통신이 그렇게 빗대서 얘기했대요. 마크롱 대통령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의회를 통과한 것의 대가가 아주 클 것이다 라면서 피로스의 승리라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노란 조끼 시위라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노란 조끼 시위라는 게 아주 유명하죠. 2018년 11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발표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시작됐다가 점차 반정부 시위로 번져나간 시위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차에 비치해야 되는 형광 노란 조끼가 있대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위 참가자들이 입고 나온 곳에서 이와 같은 명칭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프랑스 정부가 2018년 12월 유류세 인상 계획을 중단한다고 발표해 시위는 잦아들었지만, 이후 몇 년간 노란조끼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에서 정치 엘리트와 기득권에 불만을 표하는 크고 작은 시위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내부 사정까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심리가 있어 저러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인 것들이 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이 유류세 같은 경우도요, 세금 인상안이잖아요. 세금 인상한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세금 인상한다 그러면 이런 이제 불만들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다만 유류세라고 하는 것은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입니다.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 역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환경적 측면에서 봤을 때 유류세 인상 같은 것들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구조적으로
이 유류세 쪽보다도 이제 직접세,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라고 했다면은 소득 재분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됐겠지만 유류세 같은 것들을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운전을 많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특히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점들이 여기에 이제 이 프랑스의 노란 찍기 소위 쫓기 시위를 부춘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정부가 필요해서 요 이제 세금을 좀 인상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진짜 뭐 이거 정권 다 걸고 해야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걸고 해야 될 정도인데 우리가 요 관점을 조금은 또 좀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도 더 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단기간에 어떻게든 이것을 종지부 찍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여론을 좀 형성해 나가는 과정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어쨌건 프랑스의 연금 개혁 소식을 한번 좀 이렇게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외교 쪽에서 또 하나 이제 이슈 좀 픽한 게 중러 정상회담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의 변화를 잘 캐치해 내셔야 돼요. 앞에서도 이제 미국의 도 감청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행태를 좀 쭉 열거를 해드렸는데 그 반대편에 적대시되고 있는 게 바로 중국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러시아가요 이거에 맞서 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른바 또 한 번의 신냉전 같은 개념이 오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도 평가할 수 있어요. 과거 우리 냉전 체제 속에서 보면 거기서 미국을 위시한 이제 자유주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맞섰던 그런 이제 이 형국 아니었습니까? 그게 오늘날에는 경제적 이유 등등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양상을 좀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3기 첫 해외 순방지인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에 맞서 세계 주도권을 다툴 국가라는 점을 전 세계로 부각시켰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고 푸틴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지른 일이 있는데. 물론 여기는 또 나름의 역사성도 있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봉사하면서부터 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고 했던 겁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이런 점 뭐 이런 나름의 또 뭐 이유들을 갖다 붙이긴 하겠지만 푸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면은 약간 좀 국제사회에서 많이 고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뚫고 나가야 되는데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봉쇄되어 있어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먼저 내려진 조치가 이게 말이죠 금융 거래를 중단시킨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망을 이제 러시아 쪽에 단절시켜 버렸죠. 스위프트망은요 전 세계 금융권들이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금융 거래들을 이제 자유롭게 국제적으로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받는 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있잖아요. 러시아가 경제적 고립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국 쪽을 통해 갖고 지금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요 못 만드는 게 없는 나라가 됐어요. 못 만드는 상품이 없다입니다. 못 만드는 상품이 없다. 우리도 굉장히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 중국을 앞서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품이 그닥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요 걱정되는 게 자동차 산업조차도요 중국이 세계 최고 국가가 되고 있어요. 중국이 전기차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중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일단은 소비시장 자체도 넓어서 그런 걸 가지고서 중국이 활용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도요 전혀 뭐 뒤처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거를 좀 극복해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과거의 내연기관 차량으로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자체 개발보다는 생산 기지로서 중국이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기차는 아예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고 있는 속에서
이제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뭐 고급진 생산물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에 잘 기대 가지고 이 경제적 봉쇄를 뚫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타격을 안 받고 있어요, 별로. 러시아가 타격을 받아서 완전히 뭐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굴복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요, 그것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독일 같은 나라도요, 러시아의 그 값싼 그 이제 천연가스 등 지하 자원을 이거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서 뒤로는 러시아하고의 거래도 또 하고 있고, 러시아가 그런 틈에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싼 값의 에너지를 막 또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중국은요, 또 이렇게 합니다. 아예요, 이참에 기축통화국의 지위도 한번 좀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좀 비집고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러시아에 말이에요, 지하자원 사고 그 대금을 이제 위안화로 줘버립니다. 미국 달러와 같은 걸로 안 주고 위안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위안화를 가지고 다시 중국 물건을 그냥 되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국제적으로 위안화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에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도 밀어내는 거예요, 점점점. 이런 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주 무서운 이런 그 계획들이 막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두 나라가 전면 협력하고 각국의 핵심 이익을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통치자들 둘이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들끼리 의지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면서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하며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조치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요, 대만이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만은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저 밑에 있는 섬 하나가 반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본국 입장에서 보자면. 물론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자유주의 대만이 중국의 공산주의를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대만은 여기에서 이제 누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냐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대만을 지렛대로 삼는 게 또 가능해지니까 그것에 이제 또 빨대를 딱 꽂아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대만 문제가 시끄러운 겁니다. 여기에 일본도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일본도 아주 뭐 전형적으로 친미 국가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방안에서 또 하나가요, 동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안보적으로 일본을 지렛대로 또 삼으려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참에 자기네 군대도 이제 정상 군대로 바꾸고, 지금은 이제 자위대 정도 수준에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그게 아베의 꿈이잖아요. 아베의 꿈이고, 아베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극우적 행태를 보이고 과거사를 부정하고 이래 왔던 거고, 지금의 기시다 정부도 그런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속에서 미국하고의 관계를 끈끈이 해가지고 미국의 이 세계 안보 질서 전략 속에서 아시아 지국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건 오래된 분석이에요. 일본이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미국하고의 신뢰관계를 획득해서 미국도 일본을 믿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고, 이 틀 속에서는 있잖아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삐그덕거리면 안 되고 일본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상 속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그 기류가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일본도요, 중국을 자극하면서 대만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호주도 끼고 있고, 막 인도가 살짝 간 보다가 빠진 상태고, 뭐 그런 정도의 지금 이제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에 동참을 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냐면은 이제 중국을 좀 자극하는 발언을 했죠. 대만 같은 거에도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언하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제
경제적인 걱정을 또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의 관계가 계속 틀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하고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또 대통령이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이제 남한에 우리나라 한국 정부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데베데프라고 해가지고요. 요 이제 푸틴의 아주 영혼의 단짝입니다. 푸틴이 제도적으로 자기가 더 이상 대통령 할 수 없을 때 대리 대통령으로 내세웠던 인물이기도 한데, 이 양반이 뭐 SNS에다가 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북한한테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공급해 줄 거야. 그때 니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협박성 발언도 막 하고요. 중국도 공식적으로 막 발언을 하면서 중국 문제 끼어들지 마라. 경고한다. 거의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 정부가 중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막 니네 왜 이런 식으로 말하냐. 건방지다. 우리는 우리의 외교가 없냐.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거지. 니네가 왜 간섭하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아주 긴박하게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그 구도가 달라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어쨌건. 근데 이제 러시아는 중국하고 이제 잘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한테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만이 사실은 지금도 독립되어 있는데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 이런 발언도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대만을 아예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인식의 틀 속에서는. 뭐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러시아가 2030년 이전에 국가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러시아의 뭐 악행이나 부도덕한 것들을 다 눈 감아주겠다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지들끼리. 예, 지금 이러고 있는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 속에서 남북 관계도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에요. 아무튼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그 이제 지구촌의 개편이 일어나고 있고요. 외교적인 개편이 일어나는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없었던 외교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쪽에서는 되게 많이 염려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할 말 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율로 놓고 보면은요, 흥미로운 조사가 있더라고요. 어디선가 한 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왜 비판하냐고 물어봤더니 1등이 외교로 나왔습니다. 이 외교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외교 전략에. 그런데요, 지지율이 좀 낮긴 하지만 지지자들한테 왜 지지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외교 정책 때문에 지지한다가 1등이에요. 그럼 이게요, 지금 문제가요, 극단적인 대립, 내부에서의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그 의견의 대립이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이 낮은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이유로 외교를 꼽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 전략을 계속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면 이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쪽에 탁 가서 같이 붙어 있는 형국이 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북한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가능성이 많아서 우리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좀 언급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에 반대한다고도 발표했어요. 오커스. 이게 보니까 A, UK, US 이렇게 이제 합친 말이죠. 예, 그래서 호주, 영국, 미국 세 나라가 2021년 9월 15일 날 공식 출범한 삼각 동맹인데, 이게 결국엔 중국 포위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결론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중국과 러시아 양국 정상이 냈대요. 영미 양국은 오커스를 통해 호주의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고, 호주는 8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했다는데, 이 강대국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얘네들이요, 국제 기준 같은 거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NPT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같은 걸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되게 웃긴 게, 자기네들은 이미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핵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국가들은 핵이 없는 상태니까
핵 확산 방지잖아요. 핵을 새로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지네들이 선포한 거거든요. 그렇게 선포해 놓은 5개 국가가요. 유엔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런 걸 봐야 되는데요. 지들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호주한테 핵을 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그 어떤 나라도 사실은 영원히 우리의 우방일 수 있을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 각자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을 잘 좀 떠올려 봐야 돼요. 역사로 보면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냉정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핵 가지고 실험만 한다 그래도 미국이 발끈하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일본에는 이미 플루토늄을 상당 부분 보유하게끔 그냥 눈 감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이용해 먹어야 될 이스라엘은 슬그머니 핵을 보유하는 걸 내버려 뒀고요. 에? 그런데다가 이 지금 이쪽 호주 쪽에다가는 이런 걸 추진해주고 있고요. 뭐 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틈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 남한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아주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봐두시고요. 자, 넘어가 봅니다. 핀란드가 나토 31번째 회원국에 합류를 했대요. 자, 이 나토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얘기를 잠깐 좀 끊어서 가봐야 되겠어요. 나토라고 하는 데가 결국에는 이 러시아를 흥분하게 해서 러시아가 이제 그거를 빌미로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만든 것인데 이 나토가 무엇인지 역사성까지 한번 좀 잘 한번 짚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다시 뵙도록 하죠. 에듀윌